억울한 누명의 가문은 풍비박산나고 평생을 곧게 살던 아버지는 추국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남겨진 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절을 지켜 가문의 명예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금기를 깨뜨려 원수를 갚을 것인가. 끝내 그녀는 애지중지하던 붓을 꺾어 던지고 가문 대대로 봉인되어 온 금기의 서책을 펼쳐드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글을 남긴 모든 분들의 삶에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고요하던 산골 서당에 요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 묵은 서당의 나무 문짝이 뜯겨나가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빚쟁이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수어라,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챙기고 나머지는 땔감으로 써버려라 하는 고함과 함께 가재도구가 박살났습니다. 3대를 이어온 벼루가 깨지고 아이들이 읽던 천자문 책장이 찢겨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군장 최진사는 갓이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헤쳐진 채 마당 흙바닥을 기었습니다.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빚쟁이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보게들, 제발 부탁이네. 책은 건드리지 말게. 그리고 저기, 저 안방 문지방만큼은 밟지 말게나. 제발. 최진사는 이상할 정도로 안방 문지방, 정확히는 서당의 마루 밑에 집착했습니다. 빚쟁이 중 하나가 몽둥이로 최진사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뒤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명희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명희는 훈장의 딸로 태어나 남들보다 총명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글공부를 숨어서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지식하여 돈을 벌 줄 몰랐고 가세는 기울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력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으나 당장 뛰쳐나가 막을 힘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했습니다. 그때 왁자지껄하던 마당에 서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은 거구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고을의 세도가이자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조 대감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빚쟁이들을 손짓으로 물리고 쓰러진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채권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확인하려는 듯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이 서당 마루 밑을 훑었습니다. 최진사, 내 자네의 딱한 사정을 봐서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조 대감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이 역적들이 모의하는 소굴이라는 투서가 들어왔네. 내 돌아가신 스승님을 욕볼 수 없으니 이 서당 터와 자네 가문의 족보를 내게 넘기게. 내가 관아에 잘 말해서 덮어주겠네. 최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네. 역적이라니 당치도 않아. 그리고 이 터만큼은 절대 넘길 수 없어. 조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최진사의 무릎 앞에 툭 던졌습니다. 겉표지에 붉은 글씨가 쓰인 쳐다만 봐도 불길한 기운이 도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네 서재 구석에서 나왔더군. 역모를 꾀하는 무리들이 돌려본다는 금서가 아닌가? 그건 내 책이 아닐세. 자네가 심어놓은 것 아닌가? 포졸들은 무엇하느냐? 역적을 당장 포박하라. 조 대감의 호령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조 대감은 묶인 최진사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당 마루를 뜯어내고 연못을 팔 것이다. 아무도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게 말이야. 족보와 땅 문서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아버지가 질질 끌려가고 서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골이 흡사 오랑캐가 휩쓸고 지나간 전쟁터와 같으니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서재 한 구석, 아버지가 평생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낡은 반다지 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을 구할 방법이 없다. 돈도, 힘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절망감이 명희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벼루가 있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옥스러운 삶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날을 목에 가져다 대던 순간 반다지 장 틈새에서 기이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콜린 듯이 장을 열자 그곳에는 먼지 쌓인 검은 책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도 없이 붉은 부적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끝이 부적에 닿자 찌릿한 전율과 함께 부적이 타오르며 책장이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서재 안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들이 허공을 맴돌다 검은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칼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책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을 집어삼킬 듯한 한기와 함께 형체가 명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뭉쳐져 만들어진 형상은 갓을 쓴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얼굴에 책 끼는 목에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책 끼는 겁에 질려 주저앉은 명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봉인을 풀기에 내심 기대했거늘 고작 목숨이나 끊으려는 계집이라니 한심하구나. 책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차갑고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나를 깨우느냐? 내 아비가 끌려가는 꼴을 보고도 도망칠 궁리만 하는 것이냐? 그 비웃음이 명희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공포심보다 수치심과 분노가 먼저 솟구쳤습니다. 영희는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책귀를 노려보며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선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죽음을 택하려 했던 것은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안다고 자부했으나 정작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힘도 돈도 없는 제 무능함이 한스러워 그랬습니다. 명희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귀신이면 귀신답게 저승으로나 가십시오. 산 사람의 원통함을 알지도 못하면서. 서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책귀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명희의 서리빨 같은 기계에서 30년 전 꼿꼿했던 자신의 생전 모습을 보았습니다. 책귀는 비릿한 미소를 거두고 정색하며 명희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제법이구나. 그 눈빛 마음에 든다. 책귀는 뒷짐을 지고 서재를 천천히 거닐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주마. 나는 30년 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학자였다. 그리고 지금 내 아비를 잡아간 조대감. 그놈은 내 제자였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이고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놈은 내 학문을 탐냈다. 내가 집필한 치국책을 훔쳐 과거에 급제하고 싶어 했지. 어느 날 밤 그놈은 내 목을 졸라 죽이고는 바로 이 서재 아래 서당 마루 밑에 나를 묻었다. 명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그토록 안방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사정했던 이유가 바로 그 밑에 억울하게 죽은 스승의 시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놈이 서당 털을 뺏으려는 이유는 효심 때문이 아니다. 최근 서당 마루가 꺼진다는 소문이 도니 시체가 드러날까 두려운 게야. 놈은 땅을 뺏은 뒤 그 위에 연못을 파서 나를 영구히 수장시킬 작정이다. 진실을 마주한 명희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사가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조 대감이라 할지라도 꼼짝 못할 치부, 그 목줄을 쥘 단단한 동아줄이 명희의 손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명희는 칼을 내려놓고 책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게 당신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조 대감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그놈의 재산을 모조리 털어오겠습니다. 명희는 거친 숨을 짐짓 삼켜 가라앉히고는 운명을 건 마지막 한 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딴 조선 최고의 서원을 짓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아니라 만인이 존경하는 스승으로 남게 해드리겠습니다. 재물이나 복수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학자, 귀신의 그 깊은 심중을 단칼에 꿰뚫는 기막힌 제안이었습니다. 채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원이라. 조선 최고의 서원이라. 좋다. 그 거래 받아들이마. 이로써 두 사람의 굳건한 약조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명희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에 사는 나무꾼 칠성을 찾아갔습니다. 칠성은 평소 명희를 짝사랑하여 그녀가 지나갈 때면 붉어진 얼굴로 나무만 패던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명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칠성은 쥐고 있던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기 씨, 제가 힘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 도둑놈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라 하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등 뒤를 지켜줄 바위 같은 사람을 얻은 명희에게 남겨진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서슬퍼런 조 대감댁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댁 담장을 넘어야 하는데 훈장의 딸인 그녀의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명희는 뒷산으로 올라가 온나무 진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해독제를 삼킨 뒤 망설임 없이 독한 진액을 고운 얼굴에 발랐습니다. 해독제를 먹어 장기는 보호했으나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살이 붉게 부어오르고 흉측한 반점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곱게 자란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명희는 죽었다. 지금부터 나는 돈에 미친 벙어리 아니여. 개똥이다. 명희는 흉측하게 변한 얼굴 위로 남루한 옷을 걸쳤습니다. 그녀의 눈빛만큼은 옷독에도 가려지지 않고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칠성은 보찜을 메고 명희는 지팡이를 짚은 채 호랑이 굴보다 더 위험한 조 대감의 기와집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99칸, 조 대감댁의 대문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칠성은 보찜을 내려놓고 대문 앞을 지키는 청지기에게 굽실거렸습니다. 때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던 조 대감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덩치의 칠성을 흥미롭게 훑어보았습니다. 서당터를 강제로 뜯어내고 연못을 파려면 이 무겁고 힘센 일꾼이 절시하던 차였습니다. 조 대감은 칠성 옆에 웅크리고 앉은 명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몰골이 흉하구나. 명희는 오똑이 올라 붉게 진물난 얼굴을 더욱 숙이며 벌벌 떠는 신용을 했습니다. 칠성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누이인데 벙어리입니다. 얼굴은 저래도 샘도 빠르고 끼는 건 야무지게 해냅니다. 조 대감은 명희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도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재수 없게 생겼군. 내 눈에 띄지 않게 뒷방 허드레실이나 시켜라. 밥값 못하면 둘 다 내쫓을 것이다. 조 대감의 오만함이 오히려 명희에게는 완벽한 위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한 하인의 얼굴 따위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호랑이 굴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채끼가 알려준 방법으로 그를 불러내어 나직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놈의 방에 흙냄새를 피우십시오. 아주 깊고 축축한 무덤 속의 냄새를. 자정 무렵 안방에서 잠을 청하던 조 대감은 쾌쾌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방바닥에서 습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킁킁거려 보니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스승의 시신을 서당 마루 밑에 묻을 때 맡았던 비릿한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조 대감은 등골이 오싹해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벽장 틈에서 천장에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술을 찾았습니다.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행랑채 구석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저녁으로 나온 것은 곰팡이가 쓸어 시커멓게 변한 묵은 쌀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돼지 사료만도 못하다며 숟가락을 던졌지만 명희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명희는 칠성을 시켜 썩은 쌀 가마니를 몰래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아기 씨, 이 썩은 걸로 뭘 하시렵니까? 명희는 품에서 채끼가 일러준 붉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취생몽사초다. 썩은 쌀에 독을 중화시키고 마시는 자의 마음속 공포를 환각으로 보여주는 약초지. 명희는 약초 달인 물을 쌀에 섞었습니다. 고소한 누룩 냄새 뒤로 맡기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묘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조 대감의 죄책감을 끄집어낼 액체로 된 덫, 바로 귀국주였습니다. 사흘 뒤 항아리 뚜껑을 열자 톡 쏘는 향기가 헛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희는 표주박으로 맑은 술을 떠서 칠성에게 건넸습니다. 맛을 본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평생 마셔본 술 중에 최고입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뒷맛은 꿀처럼 답니다. 명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술이라면 공포에 질린 조 대감을 확실하게 중독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남은 술은 장터에 내다 팔아 거사를 위한 자금을 만들 수 있겠지. 동이 트기 전 칠성은 지게에 술 항아리를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명희가 빚은 술은 귀신을 부르는 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져나갔습니다. 겉보기엔 맑은 청주 같으나 한 모금만 마시면 뱃속이 뜨끈해지며 세상 근심을 잊게 만드는 기묘한 술이었습니다. 칠성의 우렁찬 목소리에 국밥을 말던 장돌뱅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삿갓을 깊게 눌러쓴 낯선 사내가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술맛을 보더니 예리한 눈빛으로 칠성을 훑어보았습니다. 칠성은 명희가 일러준 대로 사내에게 술 한 병을 건네며 은밀하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병을 받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대사를 치르기 위해 미리 닦아놓은 발판이었습니다. 술을 판 돈으로 칠성의 전대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채워졌습니다. 칠성은 명희가 일러준 대로 서당터 주변의 자투리 땅을 가진 소장농들을 찾아가 땅을 사들였습니다. 조 대감의 곳간에서 나온 썩은 쌀이 칠성의 손을 거쳐 조 대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들 전답으로 둔갑하는 찰나였습니다. 한편 조 대감의 집 안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당터 쪽에서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거나 핏물이 솟구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명희가 흘린 말이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조 대감은 집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히 술병을 찾았습니다. 명희가 남들 눈을 피해 깊숙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 귀국주였습니다. 독하디독한 약초 술이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내려가자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손끝이 그제야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조 대감은 비틀거리며 비밀 금고에서 이중장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머리로는 셈이 될 리 없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서 걸레질하던 명희가 다가와 붓을 들었습니다. 경쾌한 주판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장부가 정리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 대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명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조 대감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곶간지기가 몰래 쌀을 빼돌린 내역을 적은 고발장이었습니다. 호! 내년이 셈만 빠른 줄 알았더니 곶간지기 놈이 쌀 빼돌린 것까지 찾아냈다고? 명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오냐? 입이 가벼운 놈들보다 벙어리인 내가 100번 낫다. 내 진짜 장부도 한번 봐주거라. 흉측한 몰골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하고 벙어리라는 점은 비밀을 영원히 가두니 조 대감은 명희를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절대 남에게 보여줘선 안 될 진짜 치부책까지 명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희의 낯빛은 고요한 호수 같았으나
속에서는 천둥 같은 쾌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장부를 정리하며 결정적인 비리 내용이 담긴 부분을 몰래 필사하여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반면 조 대감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명의가 장터에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더니 마침내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어 이방의 입을 통해 조 대감의 면전까지 당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내 피 같은 돈을 뺏길 수는 없어. 곧 금부도사가 당도할 것인데 화가 미치기 전에 집문서와 땅문서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깊은 산속 암자로 옮겨야 한다. 그때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칠성의 등짝이 조 대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곰 같은 덩치의 우직한 얼굴, 글자 한자 모르는 까막눈. 조 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저놈이다. 머리는 텅 비었고 힘만 좋은 놈. 저놈 명의로 땅을 돌려놓으면 나중에 다시 뺏어오기도 식은 죽먹기 아니겠느냐? 조 대감은 즉시 칠성을 불러 거절치 못할 솔깃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마당쇠야, 내 알짜배기 논 3,000평을 잠시 내 이름으로 해두려 한다. 모종의 이유로 너에게 잠시 맡겨두는 것이니 너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 칠성은 그저 입을 해벌리며 좋아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땅이 생긴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감 마님. 조 대감은 칠성의 어수룩한 반응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조 대감에게 들은 이야기를 명희에게 전했습니다. 명희는 책귀의 지혜와 힘을 빌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조 대감이 준비한 가탁문기와 겉보기엔 쌍둥이처럼 꼭 닮았으되 실은 치명적인 한 줄이 뒤바뀐 가짜였습니다. 땅을 잠시 맡긴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이 전답을 칠성에게 영구히 넘기며 그 주인된 권리를 낱낱이 양도한다는 기막힌 내용이 떡하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명희는 칠성에게 종이 2장을 겹쳐놓고 바꿔치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사해둔 비자금 장부 사본을 칠성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내일 장터에 나가 지난번 그 낯선 선비에게 전해드려라. 그분이 바로 책기께서 알려주신 암행어사시다. 칠성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 대감은 퀭한 눈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의 이름을 빌려 적은 전답 문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칠성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뒤로 명희가 먹과 벼루를 들고 조용히 따라 들어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앉거라. 등이는 내 신복들로 세울 테니 너는 걱정 말고 그저 손바닥만 찍으면 된다. 칠성은 짐짓손을 옷에 문지르며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제가 까막눈이라 뭐가 뭔지통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관아 나으리들이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잔말 말고 찍으라면 찍을 것이지. 조 대감의 호통에 칠성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 대감의 시선이 칠성의 손끝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명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에 놀란 조 대감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명희가 들고 있던 벼루가 허공을 날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조 대감의 비단옷과 책상 위를 덮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어디다 먹물을 뿌리는 게야. 하지만 명희는 조 대감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색이 된 얼굴로 창문 밖을 가리키며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입으로는 신음소리만 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정확히 서당터 방향이었습니다. 뭐야? 저기 뭐가 있다는 게냐? 조 대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밤새 시달린 악몽과 환각이 떠올랐습니다. 조 대감이 공포에 질려 창문 쪽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명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먹물이 튀어 엉망이 된 가짜 전단문기를 잽싸게 소매 속으로 집어넣고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새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칠성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새로 올라온 문서의 내용은 조 대감은 소유한 토지 3,000평을 칠성에게 영구히 양도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 대감은 창밖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예이, 재수 없는 년, 헛것을 본 게냐? 썩 나가지 못해. 조 대감은 짜증을 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물이 조금 튀긴 했지만 다행히 문서는 무사해 보였습니다. 조 대감은 내용을 다시 읽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조바심과 공포심이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마당쇠야, 뭐 하느냐? 종이 안 젖었으니 얼른 여기다 찍어라. 조 대감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문서 하단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바닥에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예. 마님, 찍습니다. 칠성의 손도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조 대감은 칠성이 손도장을 찍자마자 자신의 인장도 종이에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장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조 대감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알짜배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칠성과 명희에게 넘어가는 결정적인 낙인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서 한 장을 낚아채 품에 넣었습니다. 됐다. 됐어. 이제 감사가 와도 내 땅은 안전하다. 너는 이 사본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달라고 하면 주면 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제 목숨보다 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칠성은 남은 문서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멍청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양도 증서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조 대감은 제 손으로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땅 문서를 넘겼다는 안도감도 잠시, 조 대감의 마음은 다시 불안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칠성의 손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인부들을 소집했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챙겨라. 당장 서당으로 간다. 조 대감은 번들거리는 눈으로 앞장섰습니다. 서당에 도착한 조 대감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건물을 당장 때려 부숴라. 기둥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밀어버려. 인부들이 망치를 들고 마루로 달려들려던 찰나였습니다. 칠성이 거대한 몸으로 마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당쇠야, 못하는 것이냐? 비키거라. 조 대감의 명령에 인부들이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때로 덤벼드는 놈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칠성이 끝내 바닥으로 고꾸라지니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명희가 뛰쳐나와 조 대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흥분한 조 대감이 명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바람에 조 대감은 명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조 대감은 명희의 뺨을 올려붙이려다 멈칫했습니다. 얼굴 가장자리의 붉은 반점이 허물처럼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드러난 하얀 피부와 도끼 서린 눈매. 그것은 며칠 전 자신이 옥에 가둔 최진사의 딸 명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최진사의 딸년이 내 집에 숨어 있었구나. 조 대감은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내년 짓이었구나. 나를 미치게 만든 게 다 내년의 수작이었어. 마당쇠 내 놈도 한패더냐? 내 너를 믿었거늘. 조 대감은 명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향해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겠다. 마루를 뜯을 필요도 없다. 그냥 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라. 저것들을 산채로 묻어버려라. 어차피 아비는 역적으로 몰려 죽을 운명이다.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그것도 생매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조 대감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명희와 칠성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흙더미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칠성은 구덩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거대한 등짝으로 명희를 덮었습니다. 명희는 칠성의 품 안에서 품 속에 있던 검은 책을 꺼냈습니다. 책귀가 봉인을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책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흙더미 너머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지금입니다. 당신의 뼈가 묻힌 이곳에서 30년 묵은 한을 푸십시오. 명희의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린 책이 폭발하듯 검은 연기를 토해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용이 승천하듯 거대한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뒷짐을 지고 구경하던 조 대감 역시 강력한 돌풍에 휘말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칠성을 부축하며 걸어 나온 명희의 뒤로 검은 연기가 회오리치며 서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서당의 대청마루를 강타했습니다. 조 대감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안방 문지방 아래 마루장들이 뜯겨나가며 드러난 것은 썩은 흙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검게 변한 흙 속 하얗게 빛나는 사람의 두개골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썩지 않은 대나무 붓 한 자루가 꼿꼿이 꽂혀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드러난 백골 위로 검은 연기가 뭉치더니 거대한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는 서슬퍼런 눈빛의 노인. 바로 조 대감이 제 손으로 목 졸라 죽인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채끼는 땅 위에 주저앉은 조 대감을 내려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놈, 내 학문을 훔치고 목숨까지 훔치더니 이제는 내 무덤 위에 연못을 파려 했느냐? 조 대감은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 내 놈이 내 목을 조를 때 나 또한 그리 빌었다. 허나 너는 멈추지 않았지. 채끼는 명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명희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대로 하십시오. 저 자의 몸을 빌려 세상의 진실을 고하십시오. 명희의 허락이 떨어지자 채끼의 형상이 검은 화살처럼 조 대감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조 대감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조 대감의 입과 코, 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껍데기는 그대로 돼 알맹이가 바뀌었으니 바야흐로 혼이 씌인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입에서 터져 나온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기괴했습니다. 빙이 된 조 대감은 뻣뻣하게 굳었던 팔다리를 허수아비처럼 흔들며 제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감은 갑자기 관아가 있는 마을 장터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고을 최고 부자의 모습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꾼 수백 명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조 대감은 관아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고을 사또와 함께 감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이 술을 팔았던 바로 그 낯선 선비였습니다. 조 대감은 그 엄숙한 자리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뱅글뱅글 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쑤! 좋다! 내가 장원급제한 비결을 알려주랴! 30년 전에 스승님 목을 졸라 죽였지! 지국책 훔쳐다가 내 이름으로 바꿨지! 그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대돌 위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춤을 추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기와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냐? 세금 떼먹은 금괴는 연못 바닥에 있고 뇌물적은 장부는 안방 기둥 속에 숨겨뒀네. 아무도 못 찾게 꽁꽁 숨겨뒀네. 그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자백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여봐라. 당장 조 대감의 집으로 가서 안방 기둥을 뜯고 연못을 뒤져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잠시 후 보고가 빗발쳤습니다. 서당터에서는 백골이 나왔고 안방 기둥 속에서는 명희가 정리해둔 이중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못에서는 금괴가 든 항아리가 건져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채끼가 원한을 풀고 떠나고 조 대감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또! 제가 왜 여기에?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포졸들이 조 대감의 팔을 꺾어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네 이놈. 내 입으로 살인과 횡령을 모두 자백했으니 변명할 생각 마라. 자백이라니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억울합니다. 조 대감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명희가 절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 옆에는 붕대를 감은 칠성이 서 있었습니다. 명희는 포박당한 조 대감과 눈을 맞췄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대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셨지요. 명희는 조 대감의 품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조 대감이 기겁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바로 칠성의 손도장이 선명히 박힌 전단문기였습니다. 하지만 산자는 약속을 지켜야지요. 이 땅은 이제 제 것입니다. 명희가 문서를 흔들어 보이자 조 대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명희의 승자의 미소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칠성에게 가짜로 맡겼다고 생각했던 땅 3,000평이 명희가 짜놓은 판에서 본인이 진짜로 칠성에게 그 땅을 넘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 돼. 내 땅, 내 돈. 재산도 명예도 목숨도 모두 잃게 된 조 대감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조 대감의 천하가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찰나와도 같았습니다. 추상 같은 암행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곳간에 처박혀 있던 검은 재물들이 낱낱이 국고로 환수되었지요. 결국 형조의 엄한 국문 끝에 조 대감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고을의 왕이라 칭하며 위세를 떨치던 그 대단한 조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이 세간살이를 드러내느라 북새통을 이루던 어느 날, 이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난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문서 한 장을 들고 어사 앞으로 쭈뼛쭈뼛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 대감의 재산 중 가장 알짜배기인 문전옥답 3,000평 말입니다만 문서상 소유주가 조 대감이 아닙니다. 며칠 전 조 대감이 직접 도장을 찍어 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이 가리킨 곳에는 비단옷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칠성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받친 매매문기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조 대감의 인장과 칠성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허. 기가 막히구나. 살인자가 잡혀갈 줄 알고 미리 머슴에게 땅을 준 것인가? 곡절이야 어찌 되었든 엄연히 관아의 인장이 시뻘겋게 찍힌 문서건을 이를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이 땅은 저자의 것이야. 암행어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명희가 칠성의 소매를 잡아 끌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로써 조 대감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대한 농토가 고스란히 칠성과 명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귀국주와 먹물 한 사발로 일궈낸 기적 같은 횡재였습니다. 최진사는 누명을 벗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추록했습니다. 명희는 칠성과 함께 책귀화한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3,000평의 땅에서 나오는 막대한 소장료를 쏟아부어 폐허가 된 서당터를 갈아엎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던 그 자리는 양지바른 명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몇 달 뒤 그곳에는 웅장한 기와지붕을 얹은 거대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청운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명희는 서원 가장 깊숙한 곳에 책귀, 안이 돌아가신 스승의 위패와 유고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책을 보관하는 특별한 서고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 뒤 청운서원은 조선 팔도에서 인재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명문사학이 되었습니다. 서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칠성이 뒷짐을 지고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바보 청년이 아니라 서원의 살림을 도맡고 3,000평 대지를 관리하는 대주이자 명희의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서방님,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3할은 늘었습니다. 명희가 장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 역시 곱게 빗어 넘긴 쪽진 머리에 옷비녀를 꽂은
기품 넘치는 안방마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명희의 손을 투박하게 잡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다 부인 덕분 아닙니까? 저는 까막눈이라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창고에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쌓였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이 저를 믿고 목숨을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흙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명희의 지혜와 칠성의 신의가 만나 맨주먹으로 시작해 천석군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일군 서원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진 땅은 배고픈 소장농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원의 책 넘기는 소리와 황금 들판에 벼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스승을 죽인 제자는 파멸했으나 귀신과 동업한 두 남녀는 영원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썩은 쌀을 귀곡주로 빚어내는 남달은 안목과 위기의 순간 먹물을 엎어 판을 뒤집는 배포가 만났으니 탐욕의 눈먼 자는 제 발등을 찍고 스스로 전 재산을 넘기는 도장을 찍고 말았죠. 붓으로 밭을 갈고 믿음으로 산을 옮겨 천석군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부는 요행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고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곳간에도 지혜와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